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어제 다시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특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 들어 고점 대비 20% 이상 빠지면서 이미 이 베어마켓에 진입을 했었죠. 하지만 어제 2.92% 급반등을 보이면서 빠르게 탈출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도 1.82% 상승했고 S&P 500 지수도 2.14%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괜찮았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특히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한 차례 반등 후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선 어제 급반등에는 국제유가의 하락이 가장 큰 역할을 했죠. 지난달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후로 오르기 시작한 이 국제유가가 한때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하면서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기도 했었는데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인 WTI와 브렌트유 모두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내려앉으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나마 해소를 시켰죠. WTI는 6.38% 급락을 하면서 배럴당 96.44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제유가의 급락 배경에는 전문가들의 이 수요 감소 예측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면서 빠르게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원유에 대한 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를 하면서 수요 공급의 논리로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번 국제유가의 급락에는 중국이 이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세계 IT 산업의 중심지인 션전을 전면 봉쇄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이 스태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 속에서 경기는 둔화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원유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하면서 국제유가의 가격도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 그 중에서도 션전, 즉 심천 지역은 특히나 이 산업 활동이 상당히 활발한 지역이죠. 자, 그런 심천이 봉쇄가 되면서 애플 제품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폭스콘도 심천 지역에 있는데요. 심천 공장의 폭스콘 공장이 멈췄다는 기사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심천 지역이 한동안 이런 봉쇄가 된다면 원유 수요는 줄어들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미국의 경기 둔화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원유의 수요는 더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런 전망으로 인해서 어제 국제유가가 급락을 보였고요.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협상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점도 국제유가 하락에 힘을 보태긴 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어제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한숨 돌리면서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급등을 했고 에너지를 제외하고 전반적인 상승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일단 급한 불은 끈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미국의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유가의 단기 급등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주식시장에 미치는 악영향 또한 적지 않을 거기 때문인데요. 한동안 침체기를 겪게 되겠죠. 베어마켓이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중국이 심상치가 않죠. 세계 경제와 산업의 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도 상당한데요. 자, 그런 중국에서 최근에 이 확진자가 증가를 하면서 여기저기 봉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심천 지역을 비롯해서 지린성의 창춘시와 지린시도 봉쇄가 시작됐죠. 특히 창춘에는 중국의 3대 자동차 기업 중 하나인 이치자동차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이 자동차 생산 공장 조업을 중단했고 그로 인해서 5만 대 이상의 이 자동차 생산이 감소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도시 봉쇄가 장기화될수록 이치자동차의 조업 정상화도 늦어지면서 손실은 더 커지게 되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상하이 지역도 준봉쇄 상태에 들어가면서 여러가지 생산과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고립이 되어 있는 러시아를 지원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된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대중 제재는 지금보다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중국의 경기 침체는 전 세계 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최근에 중국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진 배경이기도 하고요. 알리바바와 같이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이 중국 기업들의 상패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정말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중국 개별 종목이나 국내에 상장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등 ETF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최근 주가 하락으로 많이들 힘들어하고 계실 텐데요. 자, 우선 그 안전하고 안정적이라고 하는 미국 증시도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러시아의 전쟁 도발로 인해서 원자재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이 러시아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2차 전지 핵심 소재들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죠. 수급 불안과 함께 가격까지 상승을 하면서 2차 전지 시장도 좋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이 봉쇄 조치들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어지는 모양새고요. 자, 그로 인해서 상장 기업들의 주가 하락도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버텨야겠죠. 그래서 비질렌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주가가 하락장에 들어서게 되면 B2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굳이 이 손실을 실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외적인 악재로 인한 주가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대전환,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수요, 이것은 변함이 없죠. 큰 산업의 변화는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굳이 최근처럼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지금처럼 주가가 빠졌을 때도 과감하게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 투자라는 것은 한 달, 두 달 혹은 1년 정도 투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5년 혹은 10년 이상 꾸준히 모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야지 큰 수익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진정한 이 투자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처럼 이런 하락장에도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믿고 있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앞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 관련 ETF들은 성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ETF들은 안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물론 각 개별 기업들의 성장성 또한 반영이 되면서 말이죠. S&P 500과 나스닥 100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대표적인데요. 자, 이들 지수를 추종하는 ETF 투자를 통해서 안정성과 수익성까지 모두 잡아가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개별 종목들은 많이들 빠졌죠. 작게는 10% 내외에서 크게는 50%를 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수 추종 ETF에 투자를 한다면 그 불안감은 더 줄어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우량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하는 효과도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 시장의 흐름에 투자를 한다고 볼 수도 있죠. 과거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수많은 변동성으로 인해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결국 지수는 끊임없이 상승을 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 흐름에 맞게 꾸준한 리밸런싱을 통해서 알짜 기업들만 추려서 투자를 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꾸준히 상승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년 혹은 20년 이상 꾸준히 투자를 하더라도 마음 편히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복리 효과를 통한 큰 수익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상승장에서는 사실 잘 모르죠. 이런 ETF들의 안정성을 말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또 이런 하락장을 만나보면 이들 ETF들의 안전성과 안정성까지 모두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자, 관건은 믿고 꾸준히 수량을 늘려갈 수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되겠죠. 자, 이런 하락장에서도 꾸준히 수량을 늘려간다면 다시 상승장을 만났을 땐 아주 큰 수익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틀에 걸친 연준의 FOMC 회의가 끝이 납니다. 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이죠. 17일 새벽 3시를 전후해서 결과가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25bp, 즉 0.25% 금리 인상으로 첫 번째 연준의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될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죠. 0.5% 인상을 예견하기도 했었는데 지난번에 파월 의장도 0.25% 인상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었고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국제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미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다만 이 첫 번째 금리 인상 이후에 연준이 어떠한 스탠스를 가져가게 될지가 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연준은 현재 경기를 부양하지도 억제하지도 않을 그런 기준금리로 2.1%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0.25%씩 8번은 올려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자, 올해 남은 7번의 FOMC 회의에서 매번 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려야 한다는 말이 되겠죠. 사실 이것도 증시 상승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연준이 이번 발표에서 금리 인상 목표치를 2.5% 이상 시사를 하게 된다면 경기를 억제하는 이 다소 매파적인 노선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기준금리가 3%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분석들도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이 경기 침체까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강경한 정책은 내놓지 않을 것 같고요. 2%를 전후로 시장과 소통하면서 이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이 된다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또 한 가지 대차대조표 축소, 즉 양적 긴축이 언제쯤 시행되게 될지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내일 새벽에 발표될 연준의 정책에 따라 증시는 또 한번 출렁이게 될 것 같고요. 일단 베어마켓을 앞두고 빠져나온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진정한 베어마켓 진입을 하게 될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